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제70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정부 보조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부 보조금 문제가 나왔네요. 지문 읽어보시면요. 4번 지문 정도는 우리가 배운 내용이고 나머지 지문은 우리가 안 배운 내용입니다. 출제 범위 벗어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 문제요. 또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충분하고요. 자, 이 문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간혹 우리 출제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게 특히나 1번 또는 2번에 포진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출제위원이 의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를 첫 부분에 배치시킨다 이겁니다. 자, 야구로 따지면 투수가 나와가지고 1번 타자한테 초구에 홈런 맞은 거지. 정신을 못 차릴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처음에 이렇게 문제가 1번, 2번에서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멘탈 흔들리지 마라.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빨리 찍고 넘어가시라. 아시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됐죠? 자, 설명이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내용이랍니다. 자, 지문 읽으면서 지금 바로바로 설명드립니다. 정부 보조금에 대한 틀린 거 찾는 겁니다. 1번, 정부 보조금은 보조금을 수취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이라면 인식할 수 있답니다. 요거 틀린 지문이고 1번이 정답이랍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보면 도덕책 같은 얘기가 나와 있답니다.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려면 보조금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무슨 조건을 딱 주면서 돈 주겠죠. 그 조건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도 있어야지만 회계 처리할 수 있다는 도덕책 같은 얘기가 있답니다. 그거를 조금 바꿔가지고 보조금 받을 거라는 확신이 없어도 뭐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지문을 바꿨다 이겁니다. 유치하다 그죠? 어쨌든 요게 1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는데요. 자, 2, 3, 4 설명드릴게요. 자, 2번. 수익 관련 보조금이란 자산 관련 보조금 이외의 정부 보조금을 말한답니다. 자, 우리가 유형자산에서 정부 보조금 열심히 정리했었습니다. 자, 그때 배웠던 정부 보조금은요. 자산 관련 보조금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정부에서 태양광 산업을 굉장히 지금 지원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작동시키는 기계를 하나 사고 싶답니다. 엄청 비싸대. 2억 원이나 한대. 그럼 너무 비싸니까 기업이 사기 머뭇머뭇거리겠죠. 정부에서 어떻게 한다고? 야, 내가 1억 원 줄게. 요 1억 원으로 다른 거 쓰지 말고 그 기기장치 사라고 하는 조건으로 정부 보조금 준다 이겁니다. 그게 뭐라고?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 그게 우리가 유형자산에서 다뤘던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간혹 이런 정부 보조금도 있답니다. 자, 이 회사는요. 태양광 발전 산업을 해가지고 돈 벌어먹는 회사랍니다. 자, 그런 회사가 이제 태양광을 받아가지고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돈을 받고 그걸 파는데 아직 수익률이 미진한가 봅니다. 돈벌이가 시원치 않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야,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도 사업을 좀 계속해. 나중에 되면 돈 많이 벌 거야 라는 취지에서 돈을 좀 준다 이겁니다. 그게 뭐라고? 수익 관련 정부 보조금. 그거는 뭐라고? 그냥 단순히 요거 너 해. 그냥 너 먹으면 돼 라는 목적으로 준다 이겁니다. 그게 뭐? 수익 관련 정부 보조금. 아시겠죠? 그래서 수익 관련 정부 보조금은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 이외의 보조금을 말하는 것이래. 그리고 수익 관련 정부 보조금은 받으면 뭐라고? 그냥 회사가 자기가 먹으면 됩니다. 뭘로? 수익으로 인식하면 된다. 4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 4번은요.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례입니다. 자, 우리가 태양광으로 돌아가는 기계를 2억 원 주고 사야 되는데 돈이 좀 모자라니까 정부에서 돈 1억 원을 받고 우리 생돈 낸 거는 1억 원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때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고요? 자, 돈 2억 원 주는 것 중에서 우리 생돈 나간 건 사실 1억 원밖에 없다 그죠? 그때 자, 그 기계장치를 사면은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자, 회계 처리는 뭐 우리 교재에 다 설명돼 있고 자, 재무상태표를 설명드리면 되겠네.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기록된 내금이다. 기계장치 라는 유형자산을 기록하고 여기는 취득원가 자체인 2억 원을 기록합니다.
자, 그러나 요 2억 원 기계장치 중에서 우리 생돈 든 거는 1억 원밖에 없거든. 나머지 1억 원은 정부에서 받은 걸로 우리가 결제했다 이겁니다. 그때 기계장치의 차감 항목으로 정부 보조금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차감 형식으로 기록을 했었다 겁니다. 1억 원만큼은. 그래서 우리 생돈 낸 그 1억 원만큼이 장부 금액으로 딱 기록이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 가지고 감가상각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정리했다 이거지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나면 기계장치라는 유형자산 밑에 차감 항목이 두 가지가 생기죠. 첫 번째는 정부 보조금, 두 번째는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두 가지가 차감 항목 성격의 계정 과목으로 딱 꼬리표가 붙는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요 기계장치를 나중에 처분한다고요. 그러면 취득원가 당연히 없애야 되고 그에 딸려있는 꼬리표도 당연히 없애야 됩니다. 정부 보조금도 없애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애고 그래가지고 처분 손익을 계산한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자, 4번 질문 읽어볼게요.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감가상각액과 상계하고 남은 정부 보조금 잔액을 해당 자산의 처분 손익에 차감 또는 가산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한다. 요 말이 그 말이죠. 기계장치 취득 원가만 없애는 게 아니고 꼬리표도 다 없애야 된다. 그 말이 4번 지문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다. 됐죠? 이렇게 문제 지문이 구성되어 있답니다. 한번 듣고 그걸로 끄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됐죠? 지울게요. 문제 2번 봅시다. 자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주식 발행 비용은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서 가산한다. 맞죠? 발행 금액이 작아지는 거니까. 2번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에 해당한다. 맞고요. 3번 이익준비금은 금전 배당금의 20%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된다. 틀렸죠? 몇 프로? 10% 이상을 적립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4번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한다. 이런 거 우리가 안 배운 지문이죠. 이런 거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낯선 지문 충분히 등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답 찾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참고로 부연 설명드리면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두 가지만 딱 배웠는데 그거 말고도 일반 기업회계 기준 규정을 보면 이런 것들도 있더랍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구경만 한번 하고 넘어가시고 구경 안 하셔도 상관없고. 됐죠? 중요한 거는 모르는 질문 한두 개 있어도 흔들리지 마라. 답 찾을 수 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문제 3번.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도 가능 증권의 미실현 보유 손익은 자본 항목,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자, 미실현 보유 손익은 뭘 의미한다고요? 평가 손익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뭘로 분류된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된다. 1번 지문 맞습니다. 그죠? 2번.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면 뭘로 분류 변경해라고요? 만기 보유 증권이 아니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 변경한다고 했었습니다. 2번 지문이 틀렸네요. 2번이 정답. 단골로 등장하는 지문이다. 그죠? 3번. 단기 매매 증권의 미실현 보유 손익은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미실현 보유 손익은 평가 손익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은 뭘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되니까 단기 손익 항목이 맞다 이겁니다. 3번도 맞고요. 4번 만기까지 적극적으로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라고 정확하게 용어 정리했으면 좋겠네.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 보유 증권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4번 지문도 맞습니다. 문제 4번 볼게요.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유형자산 처분 시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큰 경우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맞겠고요. 2번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하는 감가상각 방법이다. 맞습니다. 3번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아니죠. 자본적 지출이면 취득원가로 처리해야 될 것이다. 3번이 틀린 지문이다. 4번 유형자산을 외부로부터 구입 시 발생하는 취득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의 분류 항목 중 기업이 주주와의 거래, 즉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사항이 아닌 것은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자본금 나왔네요. 이익잉여금은 뭐라고요? 자본거래가 아니고 영업활동으로 생긴 이익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보면 이런 게 있었죠. 잉여금 구분의 원칙. 그죠?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은 자본잉여금으로 넣고 영업활동으로 생긴 이익은 이익잉여금으로 넣으라.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을 찾을 수 있고요. 조금 어렵게 풀었는데 이렇게 풀면 되겠죠. 주식을 발행하는 게 대표적인 자본거래죠. 주식 발행할 때 분기 어떻게 됩니까? 차변에 현금 같은 거 들어오고요. 대변에 자본금 나오고 주식 발행 초과금 나오죠.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에 해당할 것이다. 또는 할인 발행하면 차변 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나오죠. 그거는 자본조정에 해당한다. 됐죠? 그렇게 푸셔도 빨리 풀 수 있겠네요. 정답 1번. 문제 6번 봅시다. 회사는 생산 영역이 100단위인 생산 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매년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때마다 생산 설비를 추가 임차하고 있다. 생산 설비 한 대당 임차료는 50만 원이다. 이 설명에 맞는 그래프는 어느 것인가? 자, 생산 설비 한 개 가지고 물건 100개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건 0개부터 100개까지 만들 때는 임차료 얼마 든다고요? 그냥 50만 원 들면 끝이다. 자, 그죠? 일정 수준까지는 총원가 변동이 없고, 자, 101개 만들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기계장치를 이제 한 대가 아니고 2대 빌려야 되니까 100만 원으로 원가가 총가가 톡 뛰고요. 그리고 101개부터 200개까지는 거고 100만 원 또 동일한 원가가 유지된다.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원가 행태를 볼 것이고요. 이런 거를 우리는 준고정 원가 또는 계단 원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됐죠? 정답은 4번. 문제 7번 봅시다. 다음 중 종합 원가 계산 방식으로 원가를 계산하면 가장 적절한 업종은 무엇인가? 1번 조설업, 이런 거는 개별 원가 계산이 적합하다. 그죠? 건설업 마찬가지 개별 원가 계산. 정유업 파이프라인 그죠? 그래서 종합 원가 계산이 적합하다. 4번 항공기 제조업, 이것도 개별 원가 계산이 적합하다. 정답 3번이었습니다. 문제 8번. 주식회사 한국의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작업시간당 10,000원이다. 실제 작업시간이 500시간이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100만 원 과소 배부라면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자, 예정 배부액은 뭐라고요?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들하고 했습니다. 500시간. 그러면 예정 배부 금액은 10,000원 곱하기 500이니까 500만 원 되겠네. 500만 원. 이게 예정 배부 금액이고요. 배부 차이가 100만 원 과소 배부랍니다. 이게 좀 작게 배부된 겁니다. 실제 금액은 얼마라고요? 그러면 5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600만 원이 실제로 발생을 하였다 이거지. 묻고 있는 건 뭐다고요? 실제 발생액. 그러면 정답은 600만 원 되겠네요. 1번이 정답. 지웁니다. 문제 9번. 다음 자료에 의한 기초 제공품 수량은? 자,
제품, 착수량, 제공품 뭐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원가의 흐름을 금액이 아니고 이제 숫자로, 개수로, 수량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고 묻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공품 금액이 아니고 수량으로 파악을 해보자. 자산입니다. 네 자리 왼쪽 기초 수량, 기말 수량 이렇게 기록을 하죠. 기초 수량, 기말 수량, 기초 수량, 기말 수량. 기초 제품 100개, 기말 제품 50개. 단기 매출 수량, 뭐 매출 원가 자리에 끼우면 되겠죠. 1000개. 단기 착수 수량, 단기 총 원가. 여기에 끼우면 되겠죠. 총 제조 원가 그 자리에 끼우면 되겠다. 기말 제공품 수량 0개. 기초 제공품 수량을 지금 구하면 되겠다. 됐죠? 빈칸 채우기입니다. 왼쪽 오른쪽 일치해야 되고요.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가 1050 되고요. 당연히 왼쪽 합계도 1050 되어야 되니까 이번에 완성한 제품의 수량은 몇 개라고요? 1050 빼기 100 해가지고 950개구나. 그렇게 파악할 수 있고 그거 여기에 그대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 제공품이 몇 개가 돼야 됩니까? 오른쪽 합계 950개가 돼야 되고 왼쪽 합계 950개 돼야 되는데 여기에 800개 적혀 있으니까 기초 제공품은 150개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서 공손품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손품의 의미는 재작업이 불가능한 불합격품을 의미한다. 맞죠? 2번 공손품의 검사 시점이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 이전인 경우에는 공손품 원가를 모두 완성품에만 부담시킨다.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자,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완성품이 있고요. 기말 재고가 있다라고 봅시다. 자, 수량은 그냥 요것도 100개, 뭐 요것도 100개라고 가정합시다.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생겼을 때요. 완성품은 이번에 처음부터 출발해서 그냥 끝까지 다 통과한 것을 말하고요. 기말 제공품은 처음부터 출발해서 중간쯤에서 멈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말 제공품이 50% 완성이 된 것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기말 제공품은 처음부터 출발해서 50%에서 멈춘 것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자, 검사 시점이 기말 제공품 완성도보다 앞이랍니다. 자, 검사를 30% 시점에서 했다 이것이. 됐죠? 그러면 요 완성된 것도 검사 거쳤고요. 기말 제공품도 검사를 거쳤다 이겁니다. 요 검사 과정에서 몇 개가 추려졌고 공손으로 그거 원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되더라 이겁니다. 그거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다 완성품 원가로 갈 수 없지 그지? 기말 제공품도 엄연히 검사를 통과한 거니까. 그래서 검사 거친 요 두 개로 그냥 합리적으로 안분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물량 기준으로 안분한다고 공부했었다고 그죠? 어쨌든 뭘로 안분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부담시키는 거라고? 안분한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only 완성품에만 간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게 틀린 지문이 된다 이거지. 됐죠?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 4번 일간을 봅시다. 3번 비정상 공손 원가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고요. 4번 정상 공손은 생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손이다.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요거를 판단 못하더라도 나머지 지문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답은 찾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하면 더 좋겠지 뭐. 그죠?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지울게요. 문제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의 유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과세다. 지금 맞는 거 찾는 겁니다. 그죠? 자, 무상이면, 그지? 기부금은 면세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뭐 돈 받고 지금 파는 거를, 그거는 당연히 과세지 뭐.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법 규정에서 요 무상을 유상으로 싹 바꿔가지고 지금 지문으로 낸 것이다. 됐죠? 자, 2번 전기, 한국전력에서 전기 공급하는 거 그거 당연히 과세죠. 우리가 공급 시기도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계속 전기처럼 계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건 공급 시기 언제다 뭐 그런 식으로 공부했었다 겁니다. 과세. 그래서 면세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고요.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 주택 빌려주는 거는 평수 관계없이, 그죠? 면적 관계없이 무조건 면세라고 공부했었다. 수돗물 면세 항목으로 공부했었죠. 그래서 2, 3, 4 틀렸고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문제 12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1번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이때 공급시기 언제라고요? 자, 상품권 발행해가지고 돈 받을 때가 공급시기 아니고, 그죠? 그 고객이 상품권을 들고 와가지고 재화, 뭐 예를 들어서 구두입니다. 구두하고 상품권하고 이거 바꿔치기 할 때 그때가 공급시기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뭘로?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그때가 공급시기다. 맞는 질문이다. 2번 내국 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 자, 내국 신용장에 의하더라도 뭐 재화 공급이니까 공급시기 언제라고요? 재화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다. 3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자, 임가공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다. 그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임가공에 있어서 주요 자재를 임가공을 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버리면 그때는 용역 공급이 아니고 재화 공급으로 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묻는 것이다. 그때 재화의 공급이니까 당연히 공급 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다 겁니다. 맞는 지문이다. 4번 전기처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할 때 공급 시기 언제였습니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공부했었습니다. 자, 규정은 좀 어렵게 돼 있지만 결론은 뭐라고요? 한국전력에서 우리한테 전기 공급하고 고지서 날라온다 이겁니다. 고지서에서 언제까지 내세요라고 적혀있죠. 그때가 공급시기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다. 예정신고기간, 과세기간 종료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4번 지문이 틀렸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답 발표를 보니까 1번도 복수 정답으로 인정이 되더라고요. 1번 지문 왜 복수 정답으로 인정됐냐면 좀 어설프다고 판단했답니다. 자, 원래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그때가 딱 그게 정확한 지문인데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데 뭐 이렇게 어설픈 문구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복수 정답으로 인정이 되었대요. 자, 우리 답 찾는 거고 전혀 상관없죠?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문제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단 보기 외의 다른 소득은 없다. 자, 읽어볼게요. 1번 당기에 사업을 개시한 패션 액세서리 재생용이 아니랍니다. 도매 사업자 김정수 씨. 뭐가 걸립니까? 도매가 걸리죠.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는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을 상대로 하는 업종에 간이과세를 인정해버리면 막 부가가치세 전체가 꼬여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들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적용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를 적용할 수 없는 업종들이 몇 가지가 열거되어 있더라 이거지. 자,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도매업이었다. 그래서 소매업은 간이과세자 가능합니다. 최종 소비자 상대하니까. 그러나 도매업은 될 수 없다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 지문 요 사람은 간이과세자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자, 간이과세자 될 수 있는 사람 지금 찾는 겁니다. 2번 직전 연도의 임대료 합계액이 3천만 원인 부동산 임대 사업자 장경미 씨. 자, 부동산 매매업은요, 돈 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될 수 없습니다. 그 반면
부동산 임대업은요. 법에서 딱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부동산 임대업이라도 간이가세가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될 수 없다. 그렇게 딱딱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결론은 뭐라고? 부동산 임대업은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된다. 이게 결론이다. 부동산 매매업은 아예 간이가세제가 안 되고 부동산 임대업은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된다. 자, 요거 일단은 세모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그지? 요 부동산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그런 걸 다 따져봐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3번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가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박민철 씨가 사업 확장을 위해서 단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두 번째 의류 매장. 자, 작년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만 간이가세제가 될 수 있는데 얼마? 5천만 원이니까 일단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두 번째 매장이라고 이때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습니까? 한 사람이 여기도 사업장이 있고 저기도 사업장이 있으면 두 개 합해가지고 그 4,800만 원을 따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경우 간이가세가 될 수 없다. 4번 직진연도 공급가액이 4,800만 원 부가가치세 480만 원 별도라고 돼 있네. 뭐라고요? 간이가세가 되려면 공급가액이 아니고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공급대가라는 거는 공급가액 플러스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공급가액이 4,800만 원이면 공급대가는 4,800만 원 플러스 480만 원 해야지 그게 공급대가지. 그지? 그러면 당연히 이 케이스는 4,800만 원이 넘어가 버리는 케이스다 이거지. 따라서 이 사람 간이가세자 될 수 없다. 그래서 2번 지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동그라미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세모라고 표시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더라. 썩 좋지는 않은 문제 같다. 그죠? 왜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됐죠. 그렇지만 정답은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웁니다. 문제 14번. 다음은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맞죠? 2번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지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아이고 처음 보는 문장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넘어가면 되겠다 이겁니다. 이 취지는 이겁니다. 자, 내가 파일로트입니다. 파일로트면 365일 중에서 절반 이상을 외국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 비거주자를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 사람 주민등록 등본 보면 주소가 엄연히 한국에 있고요. 자기 식구들 다 우리나라 사니까.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법 규정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랍니다. 요거 맞는 지문이거든요. 시험 친다 이런 거 넘어가면 되겠다. 맞는 말 같다라고 생각되면 넘어가면 되겠다 이겁니다. 왜? 우리가 하는 키포인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니까. 3번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맞습니다. 주소하고 거소하고 차이는 이겁니다. 주소는 주민등록 등본에 있는 그 주소지 있죠? 그런 게 주소입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오래 있을 거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거든요. 외국인 등록증 보면 주민등록증하고 거의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주소가 어딘지 딱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주소고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거주자고. 거소는 어디 딱 못 박아가지고 주소처럼 체류하는 게 아니고 호텔에서 장기 투숙하는 겁니다. 호텔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민등록 등본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게 거소다 이거지. 거소일 경우에는 183일 이렇게 따져보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거소 일수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들어온 날부터 나가는 날까지로 따지겠지 뭐. 3번도 맞는 지문이다.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넘어가면 되겠지 뭐.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4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이거 무슨 뜻입니까? 국적이 미국이다 이겁니다. 제가 강조했죠. 거주자, 비거주자 따질 때는 국적 안 따진다고. 샘 해밀턴, 오칠이 이런 사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국적 외국이라도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 있거나 또는 주소지가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주자라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소득세법은요.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할 때 국적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었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4번 질문이 틀린 것이다. 정답 4번.
됐죠? 문제 15번 봅시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은 1번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맞죠? 인정상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2번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통근수당 뭐 이런 거 비과세에서 본 적 없죠? 당연히 과세다. 3번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뭡니까? 임원이 아닌 직원이나 또는 임원이라 하더라도 비출자 임원이다. 그러면 사택 제공이익이 돼서 그거 따로 근로소득으로 환산해 가지고 세금 낼 필요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3번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이겁니다. 3번이 정답. 4번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이런 거 배운 적 없죠? 넘어가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나머지 지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우리 3번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습한 적이 있죠? 그렇게 답을 찾는 것이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충분하고 이제 부연 설명 조금 더 해볼게요. 자, 3번 지문 답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깔끔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비출자 임원 그리고 임원이 아닌 직원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지만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조금 더 좋은 지문이 되려면 임원이 아닌 종업원 뭐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더 좋은 지문이 될 것 같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확실하게 이 지문이 딱 답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 자, 4번 지문은요. 이제 이렇게 설명해 보려고요. 자, 요 개념은 전산세무 1급 법인세 조정할 때 그런 거를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인데요. 사실은 1번으로 적혀 있는 내용의 연장선상으로 판단하셔도 될 것입니다. 설명 참고 삼아 들어보세요. 워낙 법인세 계산할 때는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문으로 한번 나왔으니까 또 혹시라도 나오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번 설명해 보는 겁니다. 설명 들어보세요. 자, 종업원이 주택 구입하려고 회사에서 이자 없이 돈 빌렸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집 삽니다. 집 사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까 은행에서 돈 빌리면 이자 나가지고 회사에서 무이자로 돈 빌려준대요. 엄청 좋은 회사다 그지? 복지가 좋은 회사다. 1억 원을 회사에서 무이자로 빌렸답니다. 엄청 복지 차원에서 좋은 회사고 좋은 일 같은데 법인세법에서는 그런 거를 좋지 않게 본다 이겁니다. 야, 너 돈 있으면 네 본연의 활동, 영업 활동을 할 것이지 왜 쓸데없이 돈놀이 하냐라고 바라본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제도를 묵인해버리면 요거 가지고 아주 악용할 여지가 있다 이거지. 왜 그러냐면 자, 법인의 대표이사나 경영자가 자기가 돈 좀 필요해가지고 회사 돈을 마음대로 무이자로 빼갈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법인세법에서는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더라. 이런 거를 실무에서는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무이자로 회사 특수관계자한테 회사와 관련 있는 사람한테 뭐 직원이랑 또는 뭐 경영자랑 뭐 대표이사 이런 사람한테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빌려주면 어떻게 하냐면 법인세법에서는 야 네가 이거 그 특수관계자한테 돈 빌려줄 여력이 있으면 요거 가지고 너 회사 네가 가지고 있는 빚이나 잘 갚아라 이렇게 바라본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인세 계산할 때 반영을 한대요.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이자율이 얼마지? 그 개념이 당좌 차월 이자율이거든요. 요거 우리가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 사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처럼 1년에 한 번씩 국세청에서 발표합니다. 이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할 때 당좌 대출 이자율, 즉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얼마 정도 이자율이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국세청에서 딱딱 발표를 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4.6% 그게 2016년도에 적용되던 당좌 대출 이자율이거든요. 요 말은 뭐라고? 은행에서 1억 원 돈 빌리려면 4.6% 1년에 460만 원만큼 이자 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회사가 직원한테 1억 원을 무이자로 돈 빌려주면요. 법인세 계산할 때 이렇게 한답니다. 야, 너 그 1억 원 가지고 네 회사 부채 갚았으면 이자 같은 거 안 나갈 건데 이자는 이자대로 이자 비용으로 기록해가지고 법인세 깎아먹고 또 요거는 남한테 공짜로 빌려줬다고 안 돼. 그거 인정 못하니까 4.6% 즉 1억 원 무이자를 빌려줬으면 460만 원만큼은 너
법인세 계산할 때 보이지 않는 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플러스 해가지고 법인세 계산해. 그러면 법인세가 늘어나겠죠, 그죠? 그렇게 조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법인세 계산할 때 플러스 조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죠? 그 돈 누가 가져갔는지를 끝까지 추적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1번 개념 아닙니까, 그죠? 법인세법 계산할 때 상여로 소득 처분된 금액, 그거는 해당 당사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거. 자, 그 460만 원은 누가 가져갔다고 봅니까? 무이자로 회사에서 돈 빌린 그 직원이 가져갔다고 본다 이겁니다. 야, 네가 은행에서 돈 1억 원 빌렸으면 460만 원 이자 줬을 건데 회사에서 빌린 바람에 그 돈 굳었지 않느냐? 네 수입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 직원의 연말정산 계산할 때 그 직원 연봉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가지고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고 뭐 5천만 원 플러스 460만 원 더해가지고 5,460만 원 가지고 연말정산한다 이겁니다. 결론 뭐라고? 이 부분 그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이겁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생기면. 듣고 보니까 뭐 연장선상? 1번 개념의 연장선상이었다. 그래서 1번 개념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4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입니다. 이 부분이 법인세 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 됐죠? 그래서 결론은 4번도 근로소득이고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된다. 이게 결론이고요. 이런 개념 한번 설명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지금까지 제70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